어머니, 내일 명절 아침 저희 친정 식구들 27명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테이블 세팅은 최고급 호텔처럼 부탁드려요. 며느님, 명절 친정 식구들 수발은 이제부터 네가 직접 하세요. 그동안 하인처럼 살았던 이 시어머니는 오늘 떠납니다. 내 530억 호텔로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텔레비전의 불빛을 뚫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면서도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숙님 맞으십니까? 저희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목소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정숙이 평생 잊고 살았던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 그녀에게는 이미 오래전 인연을 끊은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과 등을 돌린 뒤 그녀는 단 한 번도 친정의 문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떠올리셨던 겁니다. 그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도시의 한 고층 건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 그녀는 눈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류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유하신 호텔 체인 중 한 곳을 따님께 상속하셨습니다. 현가로 약 530억 원 규모입니다.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집에서 빨래를 개고 시장을 보던 며느리의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53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버려졌던 딸이 이제야 다시 불린 것 같은 위로와 그 모든 것을 가족에게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보안상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호텔에 들르셔서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중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가방 속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아닌 530억이라는 거대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상상 속의 호텔, 회장 모습을 번갈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정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530억짜리 호텔의 주인이 된 걸까?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방 속에 무거운 서류 뭉치가 그녀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그저 가족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의 지시를 따르고 아들 민혁의 요구에 맞춰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공간과 세상이 생긴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힐끔 그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아, 맞다. 저 내일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저녁은 먹고 들어오니까 혼자 드세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30억 원의 호텔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보다도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저녁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마지막에 나를 떠올리셨을까? 3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처음으로 로얄 스위트 호텔에 발을 들였습니다. 로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빛이 온 공간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텔 지배인 최지훈 씨가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지배인 최지훈입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언젠가는 이곳을 이어받을 거라고요. 최지훈 씨의 말에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지훈 씨는 그녀를 호텔의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레스토랑, 연회장, 스위트룸까지 모든 곳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 이곳이 회장님 전용 사무실입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책상과 가죽 소파가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 오십시오. 직원들 모두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숙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호텔에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했을 때만 몰래 호텔에 갔습니다. 오직 서류에 사인하기 위해서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나가시는 일이 많네요. 혹시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아니, 그냥 시장 보고 산책 좀 하고.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는군요. 그럼 이따 나가실 때 마트에서 우유도 사오세요. 떨어져 가니까요. 또다시 잔심부름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호텔에서는 회장으로 존경받고 집에서는 하인으로 무시당하는 이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그녀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듯 답답했습니다.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그녀는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마트에서 장을 본 후 로얄 스위트 호텔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카트 안에는 며느리가 시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손은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장을 보러 왔던 호텔의 고위급 직원인 박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박 실장은 정숙을 보자마자 곧바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트 한복판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최지훈 지배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손님이라니. 저한테요? 그녀의 물음에 최지훈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생전에 자주 뵙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손님을 만났습니다. 8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오랜만이구나. 내 아버지 장례식 때 못 봐서 아쉬웠어. 정숙은 그녀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정숙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입니다. 딸이 자신을 닮아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단다. 가난해도 사랑을 선택한 용기, 그 용기 때문에 이 호텔을 맡기신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딸이니까 말이야.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호텔 회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혁은 회사 일에만 바빴고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그녀를 하녀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 친구들 올 건데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아, 맞다. 화장실도 깨끗이 해주시고요. 그래, 알겠다.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정숙은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존중하고 예우하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호텔 직원이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명절 때 호텔에서 가족 모임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드릴게요. 명절, 그 단어만 들어도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 뒷바라지 생각에 말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 직원의 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 27명을 데려오겠다고 말한 그 순간 말입니다. 6달 동안 품어왔던 비밀이 드디어 터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명절에 저희 친정 식구들 오는 거요. 네, 27명이라고 했지? 정숙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수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더니 마치 회사 업무를 지시하듯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일단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아버지는 김치전을 엄청 좋아하세요. 바삭하게 부쳐주시되 김치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네는 부침개를 좋아해요. 특히 해물파전이요. 바삭바삭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어디서 먹은 건 너무 눅눅해서 맛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지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갈비찜은 꼭 어플러스 등급으로 사서 해주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고기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로우시거든요. 정숙은 그저 알겠다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모간이 바싹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지시는 음식에서부터 집안일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나물도 중요해요.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이렇게 준비해 주시되 간을 싱겁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짜게 드시는 편이라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거든요. 참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틈에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한 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잡채요. 당면은 쫄깃하게 삶아주시고 야채는 색깔별로 예쁘게 넣어주세요. 저희 고모가 음식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요. 정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도 오시니? 네, 고모님네 가족까지 해서 6명이요. 그리고 저희 이모님네도 7명 오세요.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27명의 취향을 다 맞춰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국물 요리도 필요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가 좀 안 좋으셔서 된장찌개보다는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요. 소고기 넣어서 진하게 끓여주세요. 수지는 마치 호텔 매니저라도 된 듯 계속 지시했습니다. 정숙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일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사과, 귤 다 깎아서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까탈스러워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다 흘리고 난리예요. 그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아들 민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심했습니다. 여보, 명절 준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어머니 수고 많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듯 물었지만 며느리 수진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는 갈 곳도 없으시고 이런 일 하시는 게 보람이실 텐데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갈 곳도 없다는 표현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다시 메모장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식구들은 잠을 자고 가실 거거든요. 이불 다 꺼내서 세탁기 돌려서 햇빛에 잘 말려주세요. 지난번처럼 54 나게 말리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54가 났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번에는 섬유유연제도 넉넉히 넣어서 세탁해 주시고 햇빛에 바싹 말려주세요. 수진의 지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총 몇 채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 봤어요. 할머니용 이불 1채, 큰아버지네 부부용 1채, 아이들용 2채 이렇게 해서 총 8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불을 더 사야겠네. 정숙의 말에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우리 이불이랑 어머니 이불까지 다 써서 해결하세요. 하루 이틀인데 뭘 새로 사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정말로 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중요해요.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이요.
저희 고모가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화장실 상태 보고 집안 살림 수준을 판단하신다고 하거든요. 정숙은 겨우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좋은 인상 주고 싶거든요. 특히 저희 부모님한테는 며느리가 효부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효부라니?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인 자신은 하인 취급하면서 자신은 효부 소리를 듣고 싶다니. 그때 수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겠지만 어머님이 아니면 누가 해요? 저는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바쁘거든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 시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마트는 새벽에 다녀오세요. 사람 많을 때 가면 좋은 재료 다 떨어져요. 그렇게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고 민혁도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귀에서는 삐소리가 났고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목덜미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530억짜리 호텔의 회장인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을까?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들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수진이 한 말은 그녀의 인내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명절에 저희 친정 식구 27명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최고급 뷔페처럼 테이블 세팅 꼭 부탁드려요. 그 말 끝에 덧붙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어차피 명절 때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파인 손바닥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불을 꺼내라는 말 대신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 든 건 수건 한 장과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반지 하나였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민혁이 회사에 첫 입사해서 받은 월급으로 사준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 민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6살 민혁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그 아들은 며느리가 그녀를 하녀 취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반지는 손가락을 떠났습니다. 작게 딸깍 하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겉으로는 며느리가 시킨 일들을 하는 척했습니다. 새벽 6시 조용히 운동화를 신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바구니 바퀴 소리만 덜그럭거렸습니다. 샤인 머스켓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송이에 2만 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고 또다시 넣었다가 빼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사야 하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샤인 머스켓을 장바구니에 담긴 채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불들을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윙거리는 세탁기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베란다에 이불을 널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한 빨래도 청소도 하지 않을 거라고.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불 냄새 어때요? 이번엔 괜찮죠? 응, 햇빛에 잘 말려놓았다. 다행이네요. 그럼 저녁엔 청소 시작해 주세요. 내일까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청소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가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호텔의 최지훈 지배인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내일 오전 조용히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스위트룸 하나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잠시 후 화면에 짧은 알림이 떴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회장님. 정숙은 곧바로 알림을 밀어냈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게.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가자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려놓은 자석 배치도였습니다. 27개의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각 동그라미 옆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그녀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구석 한편에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라고 희미하게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으로 접었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눈송이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면 그건 가족이지만 사람을 물건처럼 부르면 그건 감옥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를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면서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또 나왔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어떻게 돼가요? 지금 하고 있어. 화장실은 꼼꼼히 해주세요. 내일 우리 고모가 제일 먼저 보는 곳이거든요. 알겠어.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다. 그때 아들 민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수진이가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린 것 같은데. 정숙은 순간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뭔 소리예요? 어머니는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일이라도 해야 외롭지 않지.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후 정숙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 6개월 전 처음 호텔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낡아 보이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가방을 싸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때 민혁이 그녀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혁이 사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그때 민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사진과 반지를 보니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에는 그녀의 검은 구두만 빼고 모든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빈칸이 하나 생긴 신발장을 보니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명절을 살겠다. 문이 닫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했어요. 로얄 스위트 호텔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네, 부탁해요. 차문이 열렸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이중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얄 스위트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뚝 솟은 건물에 불빛이 하나씩 켜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호텔, 내가 주인인 그곳.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도어맨이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마워요.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지배인이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스위트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살던 아파트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며느리가 일어나서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잠들어 있을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향긋한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 게 언제였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말입니다. 손목에 반지 자국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녀 같은 삶은 끝이고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크림색,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으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페르시아 융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는 대리석 욕조와 금도금된 수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최지훈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정숙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에는 신선한 백합이 꽂힌 크리스털 화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최고급 위스키와 와인이 진열된 미니바가 보였습니다. 창가로 다가가니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강이 은빛띠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지훈 지배인의 물음에 정숙은 룸서비스를 부탁했습니다. 지배인이 나간 후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몇십 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녀에게 호텔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정수가,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다. 제대로 배워서 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한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보다 3살 많은 그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아가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그녀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사이에 한수 씨와 단둘이 카페에 갔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죠. 정숙 씨,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숙 씨를 정말 좋아해요. 솔직하고 진실한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학 중에 만났던 부유한 집안 남자들의 계산적인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비밀스럽게 조용히.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하지만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한수 씨와. 한수? 우리 집 운전기사 말이냐? 네. 그 순간 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느냐? 하지만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 그까짓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아버지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지워라. 그리고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라. 아니면 이 집 문을 나가라.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 말고. 그때 정숙은 조용히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생명이었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럼 나가라. 당장. 그날 밤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수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가족이 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임신 중에도 힘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한수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긴 했지만 돈을 버는 재주나 학벌이 없었거든요. 건설 현장에 나가면 다쳐서 오고 공장에 다니면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며칠을 쉬어야 했습니다. 돈을 조금 모았다 싶으면 남편이 다치거나 아프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겨울 민혁이 3살 때
집에 난방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한수 씨는 또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엄마, 추워. 어린 민혁이 떨면서 말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두꺼운 이불로 민혁을 감싸주고 제 몸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민혁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때우고 라면도 없으면 물에 간장 타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만큼은 행복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난해도 웃음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밤마다 민혁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호텔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외국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들. 민혁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큰 호텔에서 일할래? 그래, 민혁아.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 민혁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와서 그녀에게 반지를 사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만 해도 그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0통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덜컹거릴 정도로 울려댔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신 거 맞죠? 아들 민혁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 누군가의 불평. 집이 전쟁터가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금 안에 친정 식구 27명 다 도착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 없고 갈비찜도 없고 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다들 난리예요. 정숙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호텔 스위트룸 안은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지옥 같은 고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최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준비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제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지금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비웃고 있어요. 다른 목소리들이 뒤엉켰습니다. 이 집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맞아?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난리야. 정숙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귀 기울였습니다. 그 소란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았거든요. 파도는 거세게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와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체면이 다 구겨진다고요. 정숙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전화기 너머에서는 욕설에 가까운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차라리 식당을 예약하지 그랬냐? 아무 준비도 안 된 집에 왜 오라고 한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빨리 오셔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청소 다 하셔야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꼴이 되는 줄 아세요? 정숙은 그 말의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소만 입술 끝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빨리 와주세요. 민혁의 애원과 수진의 성난 목소리, 친정 식구들의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정숙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명절 음식이 하나도 없다니.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뒤로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집에 손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무슨 바보냐? 아이들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언제 밥 먹어?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이들을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깐만, 곧 준비될 거야. 할머니가 오시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오는데? 우리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하는 집 처음 봐. 민혁이 다시 전화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수진이가 울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이 다 화내고 있고 이러다가 큰일 나요. 정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 식구들 요리와 청소는 이제 직접 하거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숙은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해주마. 너희 집안일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씨네요. 그녀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남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명절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몇 년간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만 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항상 몸이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안한 실크 잠옷을 입고 최고급 침대에서 푹 자고 맛있는 조식을 먹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최지훈 지배인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주 평화로운 명절이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오늘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 명절 메뉴를 준비했는데 점심때 이용하시겠어요? 정숙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집에서는 27명이 굶고 있을 텐데 그녀는 여기서 특별 메뉴를 먹는다니. 네, 좋아요. 예약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녀의 인생이니까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니 멀리 그녀가 살던 아파트 방향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은 점점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건 이제 그녀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정말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명절 말입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또 1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읽지도 않고 화면을 다시 껐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명절이니까요.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호텔 스파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특별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그녀는 진짜 자신의 명절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잡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그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과 수진이 그녀를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달려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정숙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도망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지금 짜장면으로 대충 때웠지만 금방 배고파질 텐데.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런가?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움을 그들이 느꼈는지 민혁과 수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민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고갯짓만으로도 그녀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테니까요. 수진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질게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라지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던가.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정숙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어머니시죠. 어머니라는 게 뭐야?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말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정숙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민혁아. 네. 너는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이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대답해봐. 민혁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수진이 다시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진짜 책임감이 무엇인지, 진짜 어른이 되는 게 무엇인지. 최지훈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다른 투숙객분들께서. 정숙은 지배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혁과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 그 말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정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겠다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민혁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지만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스위트룸은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로비에서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탁자 위 화면에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30분 내로 집에 안 오시면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겠습니다. 당장 오세요.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연을 끊겠다. 그 한 줄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그 아이를 지워라. 그렇지 않으면 널 호적에서 파겠다. 그때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연을 끊겠다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가 그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다 화내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수진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오시면 용서해 드리겠어요. 용서해 드리겠다고. 정숙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인지. 그녀는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빛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은빛 구두,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며 자신의 몸에 걸쳤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갑옷을 입는 장수처럼.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사려고 얼마나 아껴서 돈을 모았었나? 민혁이 대학 입학할 때 입고 가려고 샀던 거였는데 결국 한 번도 못 입고 장롱 속에만 있었죠. 은빛 구두를 신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구두도 민혁 결혼식 때 신으려고 샀던 건데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다고 해서 결국 검은 단화를 신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호텔을 상속받을 때 함께 전해받은 물건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녀가 진짜 호텔 회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이에요? 지금 안 오시면 진짜 연 끊을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이번에는 민혁의 문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을 끊겠다고? 참 웃기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나를 버리겠다고 하네.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주도권을 줄 차례였으니까요.
대신 호텔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배인님과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최지훈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회장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특별 초대장을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 3시 호텔 연회장으로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초대한다고 하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호텔 뷔페 쿠폰이라고 적당히 둘러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초대장을 발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그녀가 살던 아파트 방향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그곳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27명의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굶고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호텔에서 초대장이 갈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분. 그녀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좋다. 그 30분 안에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진 사람.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0분이라고 했으니 30분 후에 그들이 뭘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가 먼저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을 꺼냈습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호텔 회장이 된 후 처음으로 맞춘 옷이었습니다. 천천히 갈아입으면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그들은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누구에게 연을 끊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그녀 자신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연을 끊겠다고? 그럼 진짜 연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문이 열릴 순간을 기다리며 호텔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27명이 넘는 무리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호텔이야? 진짜 고급스럽네. 와, 샹들리에 좀 봐. 눈이 부셔서 똑바로 못 보겠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마치 궁전에 온 것처럼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수지는 초대장을 움켜쥔 채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웬 떡이야? 호텔 측에서 아까 우리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사과 차원에서 뷔페 식사권 보냈나 봐. 그러게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겠네. 다행이다. 정숙은 연회장 2층 발코니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양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치 왕실의 무도회장 같은 웅장함이 펼쳐졌습니다. 안에는 하얀 리넨으로 덮인 원형 테이블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식기들이 반짝이고 신선한 꽃들이 각 테이블을 장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한쪽 벽면에 줄지어서 있는 카메라들이었습니다. 아니, 왜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 이런 호텔에서 밥 먹으면 10만 원은 넘겠다. 오늘은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가자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순간 어둠이 내렸고 사람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초 후 무대 위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강렬한 흰빛이 연단을 비추면서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 소리.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치 국제회의장의 그것처럼 격조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특별한 날? 사회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로얄 스위트 호텔 그룹의 새로운 회장님의 공식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6개월간 조용히 경영을 해오셨지만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 공식적인 취임식을 거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회장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가장 소중한 분들만 모시고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 거대한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숙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양쪽에서 호텔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지훈 지배인이 나타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부지배인, 매니저, 팀장들이 차례로 나타나며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총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양쪽에 일렬로 서서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그녀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민혁과 수진 그리고 27명의 친정 식구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더했습니다. 저분이 회장이라고? 수진이 시어머니가? 정숙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대 계단을 오르는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정중하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받고 잠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목소리. 저는 이 로얄 스위트 호텔의 회장, 이정숙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해 주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가족이라니? 우리가? 정숙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이 호텔은 6개월 전 맡겨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경영해 오면서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호텔이 모든 고객분들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최지훈 지배인이 무대로 올라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훌륭한 호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회장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시작한 박수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민혁과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만찬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혁과 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찬은 여기서 즐기세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둘은 나와 따로 이야기해야겠구나. 민혁과 수진은 어이 빠진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엔 여전히 음악과 박수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